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녀의 라인펀드 의혹과 자동차세 체납 등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하고 청문보고서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민간과 사전 청약을 포함한 총 분양 규모가 약 50만 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덜기 위해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 약정으로 올해 3만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74명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울산은 비수도권 최다 확진 지역이 됐고 광주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14명이 집단 감염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고덕동의 아파트와 택배 차량 진입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가결될 경우 택배 노조는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지난달 2차례에 걸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오늘 먼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흠결을 부각하면서 송곳 검증에 나섰고 민주당은 방어태세를 갖추면서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먼저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 김 후보자 부부가 과거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32차례나 압류당했던 이력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이 준법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부끄럽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만 과거 부인 명의의 차량이 회사 차량으로 이용되는 바람에 이 관리에 소홀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게으름을 부린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자녀들이 과거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검증 대상입니다. 또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맞춤형 특혜를 받고 이 12억 원 상당의 라인펀드에 가입했다는 의혹도 주요 쟁점인데요. 앞서 김 후보자는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지만 여야는 라인펀드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검증 공방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쟁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을 가장 꺼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내각의 총책임자로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직 적임자라고 강조한 만큼 내일까지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열렸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용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채택 문제가 남았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세 후보자가 낭마냐 통과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도 이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며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야당이 낙마 1순위로 꼽는 사람은 임혜숙 후보자입니다. 이 부동산 다운 계약서부터 가족을 동반한 외유성 출장까지 각종 의혹에 휩싸였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최대한 지양한다며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최대한 협의할 방침입니다. 이 정권 임기 말 낭만은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야당을 건너뛴 30번째 장관이라는 부담과 이 향후 전국 경색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문 보고서 처리 1차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이 민주당은 처리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받아 다시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추후 열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74명 발생해서 하루 만에 6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과 이동이 증가했고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자, 어제가 휴일이어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곳곳에 좀 불안한 요인들도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74명입니다. 전날보다 100명 넘게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가 휴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준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나 모임이 이어지고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562명,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만 372명입니다. 서울이 211명, 경기 142명, 인천에서 19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울산이 3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28명, 경북 21명, 대전 18명, 경남 17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4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서 172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 현황도 나왔습니다.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5,253명이 늘어 누적 356만 명을 넘었습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 5천여 명입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150건이 늘었는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1건, 중증 의심 사례가 3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걱정인데요. 울산을 중심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강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집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자, 울산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어제 하루 울산 지역 확진자는 38명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 조금 전 울산시 발표를 보면 오늘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13명이 추가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수도 많지만 이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아 방역당국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이후 어제까지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057명입니다. 지난해 첫 발생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안팎의 기간에 1,051명이 감염됐었는데 60여일 만에 이를 뛰어넘은 겁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30% 정도는 전파력이 높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 분석 결과 3월 이후 확진자 가운데 12개 집단 76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들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확진자는 337명에 이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2단계 거리 두기를 오는 16일까지 2주일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는 목욕탕이나 유흥업소 같은 감염병 고위험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확산이 적지 않은데 특히 강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1명이 처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지난 3일 6명, 4일에는 43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7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57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릉시는 어제까지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2,218명 모두를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추가 감염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잠복기가 남아있어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2-3명씩 함께 생활하는 사례가 많아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학교 안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1명이 감염된 이후 같은 학교에 다니는 13명이 확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 확진 학생은 앞서 확진된 가족을 통해 감염된 거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세부 역학조사와 병상 배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부터 만 70세부터 74세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는데요.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콜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 콜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사전 예약 첫날이라서 좀 바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예약 업무가 시작됐는데요. 점심시간에 가까운 지금까지 예약 전화가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는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만 70살 미만인 분들도 종종 예약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만 70살 이상부터 74살까지, 그러니까 1947년생부터 1951년생 어르신들이나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한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이뤄집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약 가능한 연령대를 차례로 늘려갈 예정인데요. 우선 오는 10일부터 만 65살부터 69살까지의 어르신들도 접종 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13일부터는 만 60살 이상까지 예약 가능한 연령대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사전 예약을 받아서 5, 6월 사이 60살 이상부터 74살 이하 고령층 894만 6천여 명 등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안전성 우려로 접종 예약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앞서 지난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충북 괴산의 한 교회 예배 참석자 23명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30대 1명만 감염을 피했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이 이뤄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감염 예방률은 86%에 이릅니다. 전화로 백신 접종을 예약하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하거나 각 지자체로 문의해 지자체 사전 예약 콜센터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도 예약 가능한데요.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온라인상에서는 대리 예약이 가능하고 신분증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더 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 콜센터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캐나다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대상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했습니다. 12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승인은 캐나다가 세계 최초인데요. 미국도 곧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캐나다는 현지 시간 5일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P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16세 이상에만 접종이 허용됐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세 이상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6세 미만에 대한 캐나다의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른 결정입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백신은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은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에 12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화이자 백신을 12에서 15세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전망입니다. I'm hopeful the FDA is going to authorize that in a very short time period. And I think once that gets authorized, I think you'll pick up probably 5 million kids will get immediately vaccinated. 화이자는 지난 3월 말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임상시험 지원자 2,260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연구의 예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예방률이 100%이고 주된 부작용 사례는 성인과 비슷했다는 임상 결과였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6개월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에서 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오는 9월에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서울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으면서 시작된 택배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가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인데 결과는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도의 한 택배 물류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홍 기자 나가 있는 장소에서도 이 총파업 관련 투표가 진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물류센터에서도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조합원 70명 정도가 투표했습니다. 오늘 투표는 노조 소속 택배 기사들이 투표 용지에 총파업 찬성 혹은 반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는데요. 기사 대부분 오후에 배송 일정을 시작해야 해서 이른 시간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곳과 마찬가지로 전국 곳곳에서도 오전에 대부분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만약 이 투표에서 총파업이 결정되면 택배 노조 측은 오는 11일부터 전국에 배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택배 노조원은 6,300명 정도로 전국 택배기사 5만 5천여 명 가운데 11% 정도로 추산됩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전국적인 물류 대란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택배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노조의 오늘 투표 결과는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오늘 투표는 왜 진행되는지, 파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도 들어볼까요? 네, 갈등은 지난달 서울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5,00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아파트 측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며 택배 기사들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택배 기사들은 지하 주차장은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또 저장 차량을 도입하면 무릎과 허리 등에 큰 무리가 간다며 맞섰습니다. 택배 노조는 결국 문 앞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 상자 수백 개를 쌓는 등 행동에 나섰는데요.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동안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호소문을 붙이러 단지 안에 들어온 노조원 2명이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노조 측은 CJ 대한통운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대표이사 등을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투표를 통해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아파트에 대해 택배사가 배송 요금을 더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지 내 택배 거점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놓으란 겁니다. 이처럼 택배 차량 출입 금지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 노조의 총파업 투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한 택배 물류센터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올해 총 분양 규모가 역대 가장 많은 50만 호 수준이고 입주 물량은 작년과 비슷한 46만 호가 될 전망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오늘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분양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 36만 2천 호에서 39만 1천 호, 공공 분야 9만 2천 호, 사전 청약 3만 호로 약 50만 호 수준이고 입주 예정 물량은 46만 호로 지난해보다 1만 호 적은 수치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LH 직원 등 공직자 투기행위 의혹 55건이 국민권익위에 신고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등에 이첩돼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특혜 제공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수사 업무 시작을 앞두고 조직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오늘 관보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공수처 과학수사과는 수사과로, 수사정보 담당관실은 수사기획 담당관실로 변경됐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비해서 공수처의 대응 체계를 일부 정비한 뒤 직제에 맞춰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인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주는 대신에 1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사서 업체에 넘기도록 종용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매달 렌트를 통한 수익금까지 약속했지만 이 돈은커녕 일감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처벌조차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보는 와이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속에 일감을 찾던 40대 A씨는 고급 의전 차량 서비스 제공업체에 운전기사로 지원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받은 계약서에는 1억 원짜리 외제차를 구매해서 업체에 넘긴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그래야 일할 수 있다면서 이 차로 렌트 사업을 벌여 매달 50만 원씩 수익금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1억을 이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제명을 해야 되냐고. 차 이거 회사에서 저는 차 끌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일 시작하려고 갔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명의로 차를 빼가지고. 일자리가 절실했던 A씨는 계약서를 쓰고 업체가 소개한 대부업체에서 1억 원을 빌려 중고 수입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업체에 넘겨주면서 차량 대금을 매달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라고, 절대 잘못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된다고.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 대표한테. 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차가. 그리고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하지만 계약 이후 업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사일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일감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렌트 사업을 하면서 나온 과태료까지 A씨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차를 돌려받긴 했지만 많이 훼손돼 있었고 대출금은 8천만 원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A씨가 1년 전 대출을 받아 구입한 고급 외제차입니다. A씨는 오늘 차를 찾기 전까지 한 번도 직접 몰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 이제 차 키가 이제 굉장히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었고, 이게 다 자기네들 차다. 한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에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취업을 대가로 물건을 사게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계약서대로 차량 대금은 몇 달 동안 줬다는 겁니다. 수익금을 주겠다던 구두 계약은 어겼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의견은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갔고, 검찰청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기도가 단속에 나서 해당 업체를 적발하긴 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닌 구두 계약에 동의한 경우는 피해자가 보호받기 쉽지 않은 겁니다. 기존에 뭐 이런 선례가 없어가지고 아직 그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 같고, 물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아마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취업을 미끼로 거액의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계약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서울시 일원동에 위치한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박 대표가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뺑소니 등의 혐의로 김은국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돌 뒤 쓰러진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 G7 외교 개발 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외교와 단계적 해법에 방점을 둔 새 접근법을 내놨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를 확인하며 북한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we'll look to see not only what North Korea says, but what it actually does in the coming days and months. But we have, I think, a very clear policy that centers on diplomacy.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다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이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G7 외교개발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하려고 준비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등 세계 주요 나라가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인 듯 보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먼저 행동하기를 요구해온 만큼 북미 간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사위나 딸도 지금 현재 시기에는 손해를 본 상태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펀드 할 때 장인하고 상의합니까?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관건성을 하겠다는 노골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엄마 찬스입니다. 공적 비용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부유한 엄마를 가진 엄마가 있는 자녀라는 이유로 고급 호텔방을 쉐어하면서 난파선에서 봄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 분량을 세관 신고 없이 들어와 판매했다면 한마디로 밀수입니다.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 네. 자, 그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와 함께 후보자 도덕성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선 여야 입장차도 뚜렷합니다. 관련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오전 상황을 보니까 지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나온 발언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김 후보자를 향해서 과거 행안부 장관 시절 과오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바로 후보자 대신에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속초 인재 고성 양약 지구당 위원장하고 후보자님하고 저렇게 둘이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자꾸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씀이 없으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전 국민이 온 나라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리고 계세요. 장관 입신식은 제가 달리 장관 입신식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 현장은 아니고 옥포 현장에 아마 거기 그 행정사무소에서 서로 이른바 재난복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 그것도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그런 의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의 가장 경쟁자가 누구였습니까? 저기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또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또 이런 것도 침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양수 의원 행안부 장관 시절에 과오를 좀 질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양수 의원 지역구가 강원 속초 양양이더라고요. 지금 산불 현장 가서 사진 찍었다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곧바로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를 청문회에 이용한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사진 찍은 사람을 굳이 모자이크 처리해놓고 난 다음에 실명을 밝히는 건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비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에 자신이 앞으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사용했는지 좀 의문인데요. 물론 이제 총리 후보자가 또 행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시절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재난 발생한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얘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도 한데 네. 너무 좀 속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 어떤 게 주 목적인지가 정확하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좀 정확하게 부합하지도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일종의 정치 공세식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포 GTX-D 노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의원도 있고요. 물론 이제 중요한 현안이니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번 그 인사청문회 예.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송곳 검증은 사라지고 네. 자기 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예.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만 여당 의원들은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주장하고 싶었던 것을 주장하는 장으로 주로 정책 관련해서 그런 장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사 검증 대상이 답변할 시간조차도 오히려 안 주고 본인이 더 많이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개를 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 뭐 자기 지역구와 관련한 또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사안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으로 좀 변모를 시켜버렸다. 그래서 예. 인사청문회 지금 본질하고는 상당히 지금 거리가 먼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의원들 질의 내용이 더 길었다. 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뭐 개인 의혹도 검증 대상이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이제 총리로 후보자로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집중 검증이 될 텐데 특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자, 정책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부동산 관련 질의응답이 좀 오갔는데요. 자, 김부겸 후보자 오늘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비리 바로잡겠다 이 얘기를 하기도 했죠. 자, 김부겸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급 정책은 저희들이 2월 4일 날 발표한 이사 대책을 중심으로 이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부세를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의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말하자면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냐라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겠다. 네. 자, 종부세, 재산세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보셨겠지만 야당에서도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의 주장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김부겸 후보자 대답은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 안에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 자, 이런 답변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김부겸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은요.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기존 정책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게 이제 역할일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장서서 이걸 내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새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의원들끼리 서로 막 이 중구난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정리가 좀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소득 불평등도는 조금 좀 완화됐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자산 불평등은 훨씬 더 현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산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상속 증여세에 관한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보유세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유세는 늘리는 방법으로 가고 그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전문가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종부세가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시대가 지나가지고 좀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에 완화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보유세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 정책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하고 또 거기에 네. 따르는 국민들의 조세 저항까지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서 지금 뭐 후보자 차원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손본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당청 간에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종우 평론가님,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 뭐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재보선 직후에, 그러니까 뭐 공급 대책의 기본 틀을 흔들기는 어려울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공 위주로 주택을 이제 공급 확대를 해나가는 그 기조는 이제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예. 다만 이제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손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공시지가 현실화에다가 또 워낙 이제 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급등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제 이 보유세, 재산세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어떤 속도 조절 뭐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했었던 건데요. 네. 뭐 그런 논의가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활발하게 좀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 공공 위주의 공급주택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예. 밝혔고, 다만 이 이제 재산세 부분 관련해서 보유세 부분 관련해서는 약간의 여지를 좀 남겨놓는, 그래서 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그렇다고 확답을 준 건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여지를 좀 남겨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당 내에서 일단 의견 조율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보유세를 인상률을 조정하더라도 그 조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서로 또 생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하고 이제 정부하고의 당정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쇄신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 좀 변화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민주당에서 나왔었던 이제 검찰 개혁 부분,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박범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총리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자, 이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할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예. 김부겸 후보자의 대답은 저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아직 후보자신 분이다.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답을 원하기 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질문 던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신분으로서 총리도 아닌데 예.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예.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 정도로 어떤 결격한 사유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총리가 만약에 된 다음에 좀 검찰 개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충분히 질문할 가치가 있지만 예. 답변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질문할 가치도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이런 걸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동의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의 답변은 이게 당론이 아니고 개인 의견이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요. 이 질의응답은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하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기 정치죠. 자기 정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검수완박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민의힘 쪽의 전반적인 기류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계속 이제 견제성 발언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요. 그 연장선에서 검수완박 저지에 내가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범계 장관도 굳이 이렇게 함께 거론을 한 이유는 실제로 그런 그 뭐 해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를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공격을 난 한다라고 예.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전반적으로 그럼 인사청문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난 화요일인가요?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 그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반도체 문제 때문에. 자, 이런 검토를 했었는데 자,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두 전직 대통령 또 최근에는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더 좀 일반론이 사면론이 아니라 좀 당면한 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른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문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 계급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근데 세습 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고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이 사면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김부겸 그 후보자는 경제인들을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얘기를 잘 듣고 대통령에게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정리해서 전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들어보셨지만 정의당에서는 이건희 회장 예전에 사면을 했었고 이번에도 사면을 하면은 이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 대선 공약으로도 얘기했던 거예요.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사면론이 거론이 됐다가 굉장히 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반감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일종의 특권을 주자고 하는 것을 국민 대다수는 아마 저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두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순간 전 제가 생각할 때 지지율 20% 초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나마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줬던 지지층마저 실망하고 등 돌리게 만들 수 있다. 아마 이 부분을 저는 청와대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면해달라고 사회 공헌을 하는 행위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요. 사회 공헌을 하는 건 하는 것이지 사면해달라고 공헌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죄와 돈을 맞바꾸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사면론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거고요. 정의당은 사면을 완전히 반대하는 상황이고 여당은 사면론에 대해서 조금씩 던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반적인 기류는 그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해주자는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일단 좀 생각을 하고요. 김부겸 이제 후보자의 오늘 발언 내용도 보면 딱 잘라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그 발언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경제계 쪽에서 이제 특사 제안을 분명히 할 텐데 그거를 그냥 노룩 패싱 형태로 그냥 청와대에 전달할 것처럼 그렇게 말은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본인 선에서 차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달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내비친 것은 결국 본인도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총리가 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 그 사면론 같은 경우에는 경제계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제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법의 형평성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 여러 의혹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개인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그래서 차량이 압류됐었던 것, 그리고 그 딸 가족의 라인펀드 가입 의혹, 그리고 최근에 제기된 건데요. 딸 입학 2달 뒤에 특목고 폐지 법안 이 발의자의 이름을 올린 이런 부분들이 좀 의혹으로 제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 가운데서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참고인을 상당히 많이 채택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민주당도 참고인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지금 참고인을 부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라인펀드와 관련해서 3명을 부르겠다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인펀드 관련해서 아마 의혹 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김부겸 후보자는 오히려 라인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특혜성 그 펀드를 만들어서 이익을 그 김부겸 후보자를 생각해서 딸에게 또 사위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김부겸 후보자하고 또 참고인으로 채택이 누가 되든 간에 라인펀드를 판매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이익을 줄 정도라면 네. 사기성 펀드라고 하면 손해를 보게 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먼저 뽑게 하고 이익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바랄 텐데 그게 아니라 손해를 봤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어떤 특혜를 주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야당의 의혹 제기는 있겠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야당의 어떤 공세가 먹힐 수 있을지 효과가 네.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당은 아마 이번 청문회를 일종의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야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총리 인사청문회는 그런 이제 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외고를 입학시키기 2달 전에 뭐 이른바 이제 외고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면 딸이 또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예. 얘기가 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김부겸 후보자 측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지금 학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국제고, 과고, 외고, 예. 뭐 그리고 이제 자사고 이런 형태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혁신형 자율고등학교로 만들면은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뭐 그걸 외고 폐지라고 볼 뭐 개연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 외고 자체를 폐지해서 아예 그런 유형의 학교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김부겸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특히 뭐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라인펀드가 쟁점이 되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로비성으로 해서 특혜 펀드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야말로 뭐 부패의 전형적인 그런 유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쟁점이 될 텐데 예. 일단 결국은 김부겸 스모킹- 후보자는 네. 손해를 봤다. 네, 그 네, 점하고 결과적- 예. 이제 뭐 부모가 자녀들이 투자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 있겠느냐 예. 이제 그런 해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모킹 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김부겸 이제 후보자하고 라인펀드 측하고 뭔가 얘기가 진행이 돼서 예. 사전에 공모하에 이런 일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그게 이제 스모킹건이 될 텐데 예. 국민의힘 쪽에서 뭐 그런 정도까지 스모킹건을 이번에 내놓을 수 있을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아직까지 뭐 이런 증거 자료 같은 거는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의혹적인 상황이고요. 오늘 뭐 관련해서 여러 증인들이 채택됩니다. 김경률 회계사도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혹도 문제지만 지금 또 하나 문제 삼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김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돌이켜보니까 현재 야당이 여당의 시절에도 이제 원내대표 하다가 총리로 가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집권 시절에 있었던 일까지 다 꺼내기 시작하면 모든 논의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예. 논의가 돌고 도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관리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총리 입장에서.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정하게 대선 관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게 과연 그만큼의 어떤 그 야당이 원하는 만큼의 대답이 나올 것인가, 이건 뭐 별도의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일종의 이제 다짐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면 총리로서 아무래도 더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뭐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총리가 전직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완구 뭐 총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총리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총리를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키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를 선정한 것 자체가 뭐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그런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재보선 패배가 우선 있지 않았다라면 과연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내년 대선 관련해서는 역시 좀 이렇게 중도 지향의 인물, 그래서 이제 외연 확대를 겨냥한 그런 이제 인물 선택이었다라는 해석과 더불어서 뭐 어찌됐건 TK 출신 아닙니까? 그쪽에서 계속 도전도 했던 바도 있고, 그래서 TK 쪽을 공략하기 위한 카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배경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고는 보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 수권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탓할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것이 쟁점이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청와대 개각 인사, 이 국회 통과 과정 역시 순조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3개 부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부적격 판단을 내렸는데요. 정의당 역시 이회숙, 박준영 후보자를 사실상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손봐야 한다. 과도한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비판한 얘기도 했는데요. 여야 입장 같이 듣고 오시죠.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좀 손질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되고요. 분명한 건 인사청문 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줘야 됩니다. 하루 청문회 해가지고 결론 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지금과 같이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을 패싱하면서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정권과 전 정권 합친 정도의 수준에 이미 벌써 도달해 있습니다. 그것도 4년 만에 그렇습니다. 독선과 오만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질도 도덕성도 능력마저도 부족한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국민 앞에 내어놓는 것인지 한번 정말 답답한 마음도 대통령께서 나와서 좀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야당이 이 문제 제기할 정도라면 얼마든지 사전에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걸러낼 수 있는 항목들이었을 텐데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서 인사검증에 있어서 무능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저걸 알고도 저게 뭐 큰 문제냐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인사 내로남불인 거죠. 데스노트에 그러면 올린다 하면 그 두 후보자 정도 되겠습니까? 일단 두 후보자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아마 어렵다고 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정의당 입장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아침에 열었을 때도 이매숙, 박준영, 노형욱 이 3명 장관은 안 된다.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좀 문제가 있어도 결정적인 흠결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이 세 분 중에서 좀 이 사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공세가 이매숙 후보자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전부 다 낙마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이매숙 후보자만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아마 기울어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노영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가져간 이제 아파트인데 그걸 이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거는 맥락이 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야당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특별 공급을 시작했고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특별 공급이 이제 시세 차익을 거두는 수단이 됐다 이렇게 변질됐다고 하는 지적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마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아마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상임위 차원에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조금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영 후보자는 야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박준영 후보자는 뭐 그 임혜숙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았는데 가장 큰 의혹이 이제 그 이른바 영국에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도자기. 그런 문제, 도자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고위 외교관 신분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좀 조심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 스스로도 불찰이라고 사과했던 것처럼 그게 과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온 개인과 얘기가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이 뭐 많고. 동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른바 이제 그 제자 논문에 남편이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건수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 국민적 정서상으로도 용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 사전에 인사 검증 과정의 문제점도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인사청문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 사회 학자나 관료 이런 사람들이 살아온 길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말고도 우리가 시대를 잘못 살아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찾는데 청와대에서 몇십 번 이 순서로 말하면 28번이 장관되는 것까지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후보자 인사 검증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청렴해지고 도덕성을 갖추고 정의와 공정에 맞는 그런 이제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인사 검증 과정이요. 지금 정의당에서도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이 정도 의혹을 몰랐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얘기 아까 듣고 오셨는데 현 정부 들어서 검증 기준을 굉장히 높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검증 기준이 높은 게 문제인지 아니면 인사 검증에 지금 구멍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내부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결과로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최근에 지금 인사검증 관련해서 논란이 점점 더 가열이 된단 말이에요. 초반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당이 정치 공세 차원에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건수가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인사 검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윤건영 의원이 지금 같은 인사청문회라고 하면은 빌 게이츠가 와도 장관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 절차를 뭔가 도덕성 검증 그리고 정책 검증 이렇게 좀 나눠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반복된 논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장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 관료, 학자, 지식인들이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그러니까 그 시대 기준이 너무 느슨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보면 그러니까 위장전입은 이제 범죄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인사검증 기준에도 안 들어가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뭐 부동산 문제는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고 물론 상당수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사회를 우리가 살아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 검증을 하고 어느 정도 임무를 우리 사회의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길 것인가 이런 숙제들이 예.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인사청문회의 모습들을 다신 좀 아마 국민들 보고 싶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도 사실 알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최소한의 좀 여야가 정치권이 룰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면 좀 독립가정을 꾸린 자녀에 관한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번에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모 후보자의 부인이 과거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절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절도 행위가 어떻게 이 지금 과거 전력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좀 네. 저도 의문스럽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맥락을 좀 물어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 죄질의 어떤 형량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야권이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공개해 버린다는 거죠. 망신주기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룰을 좀 정한다거나 예. 이런 게 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를 청문회 할 때마다 저희가 항상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은 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달라질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3명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도 조금 여기 불똥이 튈까 고민도스러울 것 같은데 여당이 좀 양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한 명 정도는 양보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정의당 쪽에서도 뭐 계속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아마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그 뒤에 있을 인사청문회를 생각해서 뭐 약간 좀 뭐 그 기압을 좀 뺀다라고 할까 압력을 좀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전략적 선택 이전에 사실은 인사 검증 기준에 지금 너무 못 미치는 그런 그 일들이 복합적으로 한 명에게 예. 지금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청와대가 좀 사실은 철회를 좀 하는 그런 그 선택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야당과 좀 협의를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동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야당은 예. 부적격했다고 우리 의견을 내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아예 청문 보고서 자체를 보이콧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후보자로 지금 이제 얘기를 했던 후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혜숙하고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당 입장에서 훨씬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와대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더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은 이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지막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미래 권력을 만들어야 하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선거 참패 이후에 민심을 좀 잘 읽어야 할 부담감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어떤 전략을 가져나가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특히 송영길 대표의 입장에서 뭐 겉으로 드러내놓고 당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사전에 물밑 조율을 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뭐 만약에 한 명 정도 낙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스스로 자진 철회를 한다거나 사의를 그러면 표명한다거나. 지금 3명 중에서 그 송영길 대표 그리고 지금 대통령한테 할 말은 하겠다. 자, 이철희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한 명 정도는 자진 철회 쪽으로 이제 물밑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네. 그 낙마가 된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예. 레임덕 얘기까지 아마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심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읽었다고 하면 그런 형식을 통해서 사전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부적격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협치에 나서라 하면서 한 얘기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목 국회 상임위원장 돌려야 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인사청문회
이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법사위원장 어떤 협상이 오갈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는 거가 과연 바람직한지 잘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엮은 건가요? 네, 근데 예. 야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별개의 것으로라도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맞고 설령 뭐 물밑에서 그런 거래가 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은 약간 기정사실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미숙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개죠.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 자리 나누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엮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런데 여당이 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국민 정서하고 협치를 내세우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서 민주당을 국민들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측면이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더 많이 담겨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진짜 정치를 하겠다, 진짜 협치를 하고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는 이런 형태를 하겠다고 하면 뭐 송영길 대표도 얘기하는 것처럼 상임위원장 자리 7개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그러면은 당신들이 또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하나도 상임위원장 안 가져가겠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서 여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니까 아 그때 그 상임위원장 자리 받아올 걸 그랬어. 후회돼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법사위원장 자리 안 주면 뭐 이게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장과 인사청문회 엮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후에도 계속되고 내일까지 계속될 테니까요. 아마 내일도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문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성환,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부동산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다며 인과관계 확인 전에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mel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혹이 쏟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밀수,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투기는 각각 장관 업무와 연관된 문제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정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야당도 힘을 보태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문 보고서에 대한 여당의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커 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74명 추가돼 누적 12만 5,5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6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72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외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울산이 38명으로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이틀 사이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산구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학교에서 1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첫 확진자인 학생의 감염 경로는 앞서 확진된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에 대한 세부 역학조사와 병상 배정을 진행하는 한편 시교육청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의 첫 만남이 어렵게 성사됐지만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앞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은 대북 해법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교준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예. 자, 공식 일정에 없었던 한일 외교장관의 첫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회담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한일 외교장관이 어렵게 대면했는데요. 회담 직전까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정의용 장관과 모태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런던의 한 호텔에서 토니 뮤플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먼저 한 뒤 일본 측이 준비해놓은 다른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2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장관이 회동에 앞서 찍은 기념사진을 보면 뻣뻣한 자세에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데요. 회담 분위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동안 두 장관 사이에 통화조차 없었는데 한일 외교수장의 만남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예. 자, 분위기도 이렇게 냉랭하고 20분간 짧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과거사 문제와 원전 오염수 같은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그럼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북 해법을 위한 협력을 제외하곤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해선 입장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두 장관 모두 일정이 빠듯해 긴 대화를 나누지 못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한일 관계를 반영하듯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실상 중단되어 온 한일 고위급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회담 후 좋은 대화를 했다며 전날 마찰에서 모태기 외무상과 대화를 나눈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양국 간 의사소통을 본격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 한일 회동 후에 일본 측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회동 이후에 한일 관계의 엉킨 매듭이 좀 풀릴 기미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모태기 외무상은 회담 후에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전하는 일본 정부의 기류는 대체로 냉랭합니다. 일본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도 미국의 뜻에 따른 것으로 모태기 외무상이 미국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선 대북 공조를 취하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과거사 문제와 원전 오염수 등 현안에 있어선 기존 입장을 완강히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일 갈등 현안 대부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국내 여론과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어 만만치 않습니다. 또 대법원의 강제 동원 관련 판결에 따른 국내 기업 자산 현금화 여부 등도 변수입니다. 네, 이 한일 회동에 앞서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대북 해법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마련한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일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한일 장관은 협력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이교준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백 개 넘는 택배가 쌓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택배 대란 당시의 모습입니다. 요즘 차 없는 아파트 단지가 참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차를 지하로만 다니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에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택배 갈등을 빚었던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의 높이는 2.3m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택배 차량은 높이가 최소 2.5m 이상입니다. 예전에 이번 사례와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8년 말부터는 차량이 지상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최소 2.7m 이상 확보하라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공에 들어간 아파트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택배 차량 개조도 쉽지 않은 것이 드는 돈도 문제지만 높이가 낮아지면 짐도 덜 들어가고 또 작업 시에 몸은 더 숙여야 합니다. 네, 아파트 측이 이미 작년 4월 1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지상에 택배 차량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알렸지만 이 대안을 두고 택배사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손수레를 이용한 배송에 나섰지만 5,000세대 가까운 대단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노동 강도는 물론이고 시간도 훨씬 더 걸리는 만큼 시급이 낮아지는 셈인데 누구도 이를 보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민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갑질 아파트 주민 취급을 받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는 사이에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애들이 싱싱타고다니는데 택배차가 너무 무분별하게 달려요. 물론 이제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네, 급기야 아파트 측에서 택배 노조원 2명을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 택배 갈등 관련 호소문을 붙였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택배 노조는 갑질이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총파업 여부를 묻는 전 노조원 상대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가결되면 오는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네, 택배 갈등과 이로 시작된 총파업 투표 해결책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환 전국 택배노조 수석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전국 택배 기사 가운데 노조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다들 지금 업무가 있는 가운데 짬을 내서 투표를 하시는 건데 참여율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전체 조합원 숫자는 6,500명 정도 되고요. 예.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차에 물건을 싣는 그 시간대에 다들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미진한 분들이 이제 늦게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자 결과는 아마 저녁쯤 나올 텐데 이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 택배 차량 지상 출입 금지 문제가 일부 아파트인데 이걸로 전체 파업 결정하기엔 좀 명분이 약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원형 아파트 문제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런 데서 어쨌든 이제 택배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책임자가 이제 택배사인데 네. 이 택배사가 책임 있게 이제 입주민들에게 해명하고 아니면 이제 불가피하면 또 그에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뒤로 숨고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택배 기사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제 문제가 있는 차량 낮은 저상 탑차를 이용해서 배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내몰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택배사를 상대로 이제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노조 측도 대화로 풀기를 원할 거고 그래서 이 가결이 되더라도 11일부터로 유예 기간도 두셨습니다. 지금 협상이 그동안 평행선을 달린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추가 협상 기간 요구사항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벌써 이제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택배사가 책임 있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중재를 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실제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총파업을 이제 결심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제 저희가 파업으로 돌입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며칠이라도 이 시간 동안에라도 제발 이제 그 택배사와 정부가 좀 책임 있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려고 시간을 두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측에서 1년 전부터 고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인즉슨 1년이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도 이 합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택배 기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그러니까 이제 택배 회사 측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택배 기사들을 부른 거였고 택배 기사들은 거기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택배사가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 개인 사업자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차를 구매하고 그 차의 높이가 2m 70 정도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파트 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건데 네. 주민분들께서 그냥 무조건 지하로 들어가셔라라는 안을 계속 요구를 하니까 계속 평행선이었던 거죠. 네. 자,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이게 차 없는 단지를 가보면 차량 미진입을 전제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뭐 지상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공원처럼 돼 있습니다. 실제로 뭐 차량이 많이 다니면 잘 깨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 맞는데요. 뭐 지상 출입 허용해 주는 대신에 택배 노조 측도 이건 뭐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부분, 뭐 약속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택배사가 책임있게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이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맞추겠다. 대신에 지상 출입을 허용해 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였죠. 네, 그러니까 뭐 위험하게 운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도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자 임시 방편으로 손수레 배송까지 하셨습니다. 뭐 현장에서 직접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그 손수레 배송을 한다는 거는 그 택배 업무 강도를 뭐 한 2~3배 이상 증가시키고 그리고 노동 시간도 거의 한 2배 이상 증가시켜서 사실상 하루 이틀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수레 배송은. 그리고 저상탑차를 이용하는 것도 저상탑차가 실제로 탑의 높이가 1m 27cm밖에 안 돼서 성인이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해야 되고 실제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200세대, 300세대를 방문하는 저희로서는 그 차 안에서 계속 200번, 300번, 수백 번을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하게 되면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이 차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택배 차량들이 하이탑이라 그래가지고 180 정도의 높이를 갖는 차량을 대부분 다 운행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손수레 배송을 하게 되면 뭐 노동 강도는 물론 뭐 배달이 늦어지니까 아무래도 뭐 같은 양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달하니까 시급으로 보면 손해가 되겠죠. 이 수수료 인상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 또 이게 뭐 고객 부담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이 저상탑차 문제가 그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제 위반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5월 4일 날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우리 그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께서 노동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당시 이제 노동부 장관의 답변이 이 저상탑차 근골격계 요인인 거 맞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보겠다. 뭐 이제 이런 답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은 저희 이제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낮은 차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을 택배사가 강요했다는 거. 이제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시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거는 안전을 담보로 한 지상 출입을 하거나 아니면 부가적인 그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 거니까 부가적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럼 그에 걸맞는 비용을 내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그 서비스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아파트에서는 뭐 실버 택배 그리고 무인 택배함 설치 같은 뭐 대안도 내놓기도 했는데, 자 마지막 질문으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뭐 이 아파트뿐 아니라 비단 뭐 출입 금지 말고도 많은 갑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부 고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출입할 때 지나친 개인 정보 같은 걸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자 택배뿐 아니라 뭐 음식 배달 뭐 이런 업무에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어떤 논의가 더 사회적으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존중하는 문제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런 이제 지나친 요구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 업체나 택배 업체 이런 데들이 기본 자기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배송을 하게 되는 이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처우 문제라든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든가 이런 대목들에서 책임 있게 입장들을 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데들이 다 뒷전에 있고 실제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기사들에게 다 모든 문제를 전가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조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국 택배노조 수석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시아계 할머니 2명이 묻지마 흉기 공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버스 정류장. 사건 현장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고 길바닥에는 응급조치 때 썼던 붕대와 가위가 널려 있습니다. 4일 화요일 오후 이곳에서 한 50대 남성이 아무런 경고 없이 아시아계 할머니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It was a pretty big knife. It got knuckles on the handle, and it got like a blade. The blade has like holes in there, like a military knife. 중상을 입은 80대와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끔찍한 범행 직후 용의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났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54살 용의자 패트릭 톰슨은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범행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I mean,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more disgusting and awful. These folks were waiting for the bus. They were targeted. 피해자들의 출신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욕설 등 증오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서울시 일원동에 위치한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박 대표가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닷새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에서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를 적발하고 국토부에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가 공개한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수 기재 사항인 상벌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퇴직자 A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 B씨를 공고 없이 특별 채용 형식으로 사장 수행비서로 채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뺑소니 등 혐의로 김은국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충돌 뒤 쓰러진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 측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할 때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지나갔고 바로 현장을 떠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뺑소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남성 그리고 높은 연령대에서 성희롱 개념을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학생과 직장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와 성희롱 대처 방식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 탓이라거나 오해한 것뿐이라는 응답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희롱 피해는 과장됐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은 5, 60대 연령층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대구 효목동에 있는 병원 7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5분여 만에 꺼졌지만 8명이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병원 같은 층에 있던 환자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입원 환자 A씨를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투신한 뒤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유족이 서울시에 2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유속이나 위치 추적 반경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행위가 아니었더라도 A씨가 생존했을 거라 보기엔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뒤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종합상황실 직원이 한강인데 말을 잘한다는 등 정확한 투신 위치와 시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비아냥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뉴스앤 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나날이 봄 기운은 짙어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편히 봄 날씨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백신 접종 센터에서는 코로나로 우울한 마음을 위로해줄 정오의 문화 백신 힐링 음악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화창한 봄날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재즈 음악이 광장 가득 울려 퍼지면서 백신 접종을 위해 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힘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에서 함께 주최하는 정오의 문화백신은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고양 어울림놀이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평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재즈와 클래식, 국악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으로 백신 접종 대기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란도란 조각 놀이터에서는 다채로운 조각 작품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코로나로 우울한 마음 예술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이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 23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어버이날인 토요일에는 화창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어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 어울림놀이 광장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목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